안녕하세요. 한 번씩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왜 겉모습만 보고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백만장자였다고.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서는 회사 앞에서 국어를 하는 거지를 무시했었는데 그 거지가 알고 보니까 면접장에 찾아온 신입사원들의 인상을 확인하기 위한 회장님의 연기였다는 그런 얘기도 봤었네요.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렇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결국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다 같이 아우 요즘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했으면 그런 얘기가 세간의 화제거리가 됐을 일도 없었겠죠. 저도 얼마 전에 아주 황당한 일 하나를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실제로 있구나 하는 거에 한 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나와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두 번 놀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배를 빌려 나온 내 자매가 그런 하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솔직히 아직까지 좀 충격이긴 합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언니 취급을 해주는 게 맞나 화도 많이 나고요. 예전에 언니한테 제가 이거 한번 보라고 되게 재밌다고 톡톡 사연을 소개시켜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사연이 올라온 거 들으면 언니도 본인 얘기인 거 대번에 알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사람들한테 욕 시원하게 먹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린 것도 있어요. 물론 제 선에서 크게 혼쭐 내주긴 했지만 아무리 바보 같고 호구 같은 사람도 자기 가족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는 법이잖아요. 언니도 형부도 저한테 절대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렸으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고요. 우선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언니랑 사이 좋고 옷도 같이 나눠 입고 그런 자매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언니랑 같이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매 사이는 필연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언니가 부모님 사랑 독차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동생이 생길 거니 준비를 해야 한다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어린 나이에 박탈감이 상당했겠죠.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가 갓난아기 때 제가 누워있으면 저를 그렇게 꼬집고 때리고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혼났다고요. 아마 저에 대한 언니의 심술은 그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었나 봐요. 언니랑 딱 3살 터울이에요.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지도 않죠. 전 어렸을 때 언니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언니랑 어울려서 놀고 싶고 언니가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언니는 그 동생이 귀찮게 느껴지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어렸을 때는 언니가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저랑 같이 놀아주는 척 저를 괴롭힌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언니한테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또 바로바로 부모님한테 고자질을 한 덕분에 언니가 많이 혼나기도 했었고요. 왜 그렇게 날 괴롭히지? 다른 자매들은 저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같이 붙어 다니면서 옷도 나눠 입고 주말에 카페도 같이 가고 그렇게 논다는데 왜 우리 언니는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언니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보다 무조건 잘나야 한다는 생각이요. 저를 그냥 챙겨줘야 할 예쁜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경쟁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밟고 일어서야 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 같았죠. 엄마, 내 방에서 돈이 없어졌다니까? 알잖아. 나 문 잘 닫아놓고 다니는 거. 아무리 봐도 제가 내 방에서 몰래 들어와서 자기 용돈 부족하다고 내 지갑에 손댄 것 같아. 아, 그러지 말고 제 방 좀 뒤져보라니까? 엄마 딸 오냐오냐 하다가 도둑년으로 크면 좋겠어? 진짜 지독하죠? 언니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부모님께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 나아진 느낌이지. 진짜 어렸을 땐 언니라면 학을 떼던 적이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저희 자매에게 언제나 공평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었고 부모님이 보실 때도 언니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때는 좋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도 저도 안 통하니까 어렸을 때 저 누명 씌우려고 자기 방에서 돈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범인이 저인 것 같다고 부모님을 붙잡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제가 진짜 딱 그랬어요. 항상 부족해 보이고 초조해 보이는 건 언니였지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언니는 부모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남자친구와의 기념일을 챙긴다고 이런저런 선물을 해준 덕분에 항상 용돈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이 좀 엄해서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친구 절대 사귀지 말라고, 남자친구 사귀면 통금이고 뭐고 다 없애버릴 거라고 부모님이 으름장을 놓으셨거든요. 언니는 그 와중에 몰래 사귀고 있었던 거고요. 남자친구가 준 선물이며 편지를 걸릴까봐 제 방에 몰래 숨겨놨었고 엄마가 방 정리를 하시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언니 감싸주자고 제가 대신 혼날 일 있어요. 엄마한테 그거 언니가 남자친구한테 받고 숨기려고 내 방에다 놔둔 거다 얘기를 했죠. 처음에 믿지 않던 엄마께서도 편지 몇 통을 더 까보고 나서 거기에 적혀있는 언니 이름을 확인하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고요. 그 덕분에 언니는 엄청나게 혼나고 원래 9시까지였던 통금도 7시로 줄어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또 거기서도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친구를 사귄 것도 본인, 그 편지며 선물을 제 방에다 다 숨겨놔서 엄마한테 굳이 걸리게 한 것도 본인, 꾸역꾸역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변명을 한 것도 본인, 그냥 모든 일이 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제가 뭐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언니 남자친구 만나고 다닌다고 쫓아다니면서 이러길 했어요. 뭘 어쨌어요? 그래도 죽어도 제 탓이라는 거예요. 네가 감싸줬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고요. 누가 들으면 지는 절 얼마나 대단하게 감싸주는 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랑 거의 말도 안 하고 집에서 마주치지도 않고 학교에서 봐도 눈도 안 마주치고 쌩하니 피하고 다녔었는데 곱씹어 보니까 되게 억울했던 모양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는 거 보니까요. 하지만 이미 전적이 있는 언니였으니 엄마가 순순히 믿어줄 리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너는 왜 이렇게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언니한테 화를 내니까 언니가 엄마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대들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왜 다 쟤만 예뻐하냐고요. 남들은 첫째라면서 안쓰러워서 더 잘해준다는데 친부모가 맞긴 해? 그럼 왜 쟤만 예뻐하는 건데? 나도 똑같은 자식이라고. 쟤는 뭘 해도 잘하는 거고 나는 뭘 해도 동생 챙겨줘야 하는 거고 그런 거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죠. 차별을 한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열등감을 느끼고 차별이라니 뭐니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하여튼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되도 않는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보다 3살 어린 동생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게 제 언니지만 한심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학교를 다니면서 언니의 열등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언니가 하는 행동만 보면 저희 부모님이 실제로 저희 자매를 뭐 차별하며 키운 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는데 제가 하늘에 맹세코 절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사연을 쓰면서 그렇게 맹세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한테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적도 한 번 없으세요. 다들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공부를 내가 시켜주는 거냐 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니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공부에는 진작에 담을 쌓은 것 같고 시간 나면 뭐 남자친구를 사귀느니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느니 그런 쓸데없는 일에다가 시간을 쏟는 사람이었으니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그 반면 저는 그런 언니의 행동에 학을 떼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을 할 것도 아니면서 맨날 남자친구 사귀고 들어와서는 헤어지네 마네 울고불고 하는 꼴도 볼썽사납고 남자친구 때문에 엄마한테 혼날 위기가 생기면 맨날 제 이름을 팔아먹는 것도 짜증나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겉모습만 보면 제가 노는 걸 더 좋아하게 생겼다나요? 오히려 언니가 공부를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공부는 제가 월등하게 잘했었거든요. 제가 언니가 나온 중학교를 똑같이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언니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곤 했어요. 같은 배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면서 말이에요. 성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는 언니가 나온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거기서부터 두 자매의 인생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전 인서울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죠. 제 대학 합격 소식을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되고 합격 파티를 하는 날에도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 때에도 언니는 단 한 번도 거칠애라고 해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열등감에 쩌들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지 않나요? 제가 노력해서 잘된 모든 것들이 원래 자기가 누렸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름 끼치게 싫기도 하고 가족이 아니었으면 저런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취업을 하기까지 공백이 조금 있었어요. 원숭이도 나무를 타다가 떨어지는 때가 있다고 그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고꾸라졌던 시기였거든요. 길지는 않았고 한 2년 정도? 전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야 손쉽게 금방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남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덜컥덜컥 오는데 저한테만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죠. 1, 2년 이렇게 남들 빠르게 직장 생활 시작할 때 나 혼자만 늦어지기 시작하는 게 나중에는 더 큰 격차로 벌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니까 더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언니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제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시기에 아주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다녔다니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어찌나 자기 자랑만 하고 비교를 해대던지요. 뭐 부모님이 자매를 비교하고 차별하면서 키우셨다고요? 오히려 비교질을 하고 저를 무시했던 건 언니 본인인데 말입니다. 부모님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요즘 뉴스 보셨냐? 요즘에는 대학까지 나와도 공무원 시험 합격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 자기 동생도 대학까지 나와서 부모님 등골 빨아먹고 살까봐 너무 걱정이라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어디 진심으로 하는 얘기겠냐고요. 저 엿먹이려고 하는 소리죠. 제가 말도 섞기 싫고 짜증나가지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오니까 밖에서 언니가 또 혼나는 소리가 들려요. 너는 가뜩이나 애 예민한 시기에 꼭 그런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하겠냐고요. 언니는 또 거기 한마디도 지지 않고 후련하다고 자기가 뭐 틀린 얘기한 거냐고. 쟤처럼 대학 등록금 다 까먹고 날백수 생활하고 있는 것보다 일찌감치 직장 생활해서 사회 나와 1인분이라도 하고 있는 본인이 훨씬 낫다고 떵떵거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눈치여서 언니가 더 싫었어요.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언니의 동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고요. 넌 어떡하니? 그러다가 평생 집에 눌러앉을 생각은 아니지? 집안에만 밖에서 뭐 은둔형 외톨이니 뭐니 그런 거 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 여기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두고 갈 테니까 나가서 커피라도 좀 사 먹고. 알겠지? 언니가 다 네가 동생이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너무 고깝게 듣진 말고. 그럼 언닌 출근한다. 그 당시 언니는 다니던 회사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해 만에 한참 얘기를 하고 있던 시기라서 더 신나고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결혼을 할 생각으로 즐거웠던 것도 있겠지만 저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한다는 게 아마 언니 입장에서는 더 신났을걸요? 3살이나 많으니까 3년이라는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내가 잘나서 이런 차이도 있는 거다. 이렇게 믿고 싶은 눈치였어요. 취업 준비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시기였는데 언니의 그런 잘난 도끼병을 맞춰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언니는 기어이 형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긴 너무 잘 챙겨준다고, 공주님처럼 대해준다고, 결혼하고 나면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그랬다고, 저희 집에서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요. 뭐 형부를 저도 내리 깎으려는 게 아니고요. 언니가 자랑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구만. 막상 실제로 보니까 그랬었죠. 제 눈에는 잘생긴지도 모르겠고 그냥 배 나온 인상 좋은 아저씨 정도? 언니는 꾸며놓으면 그렇게 잘생겼다고 아직도 젊은 아가씨들이 연락처 좀 달라고 달라붙는다고 자랑을 했지만 글쎄요. 저희 형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언니의 망상이라면 망상이었겠죠. 언니랑 만나는 사람인데 형부의 성격도 좋았을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보기엔 그저 끼리끼리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언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인사를 한다고 저희 집에 와서는요. 제가 당시에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최종 면접 준비를 하고 있던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였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엄청 무리한 얘기를 쏟아내면서 저희 부모님이 당황하신 적도 있었어요. 처제라고 불러도 되지? 처제도 취업이 어렵다 싶으면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얼른 만나서 시집이나 가. 결국에 처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 처제는 진짜 좋은 형부 만난 줄 알아야 돼.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 괜찮은 후배놈들이 여럿 있거든. 풍채도 좋고 외모야 뭐 나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처제도 그렇게 예쁘게 생긴 얼굴은 아니니까 그림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소개 좀 받아볼래? 언니는 옆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래 형부가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감사하다고 하고 소개 좀 받아보라고 더 부추기고요. 뭐 후배들이고 친구들이고 형부 주변 지인들 중에 제가 소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제대로 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느낀 인간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언니 결혼식장에 갔을 때도 형부 쪽 하객들 보고 기겁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격식 차릴 자리에 가본 경험이 없는 건지 몰라도 결혼식장에 누가 하객으로 오면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고 양아치처럼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사람도 여러 보였고요. 뭐 얼굴이나 잘생겼으면 얼굴 들여다보지 옷차림이나 행색 들여다보고 있겠냐고요. 당연히 외모도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었고요. 저도 결혼식장 가봐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부, 제가 집에서 빨리 시집 보내서 치워버려야 할 짐짝 같은 존재도 아니고 제 결혼은 제가 때 되면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저 남자 잘 만나려고 시집 잘 가려고 공부해서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제 밥벌이는 제가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걱정 딱히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언니는 그러면 자기는 빨리 시집 보내려고 치워버려야 하는 짐짝 같은 존재였냐면서 발끈 화를 내더라고요. 진심으로 언니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거기서 또 한 번 싸웠고요. 그렇게 또 언니와 한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멀리 돌고 돌아오긴 했지만 전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언니한테도 당연히 소식을 알렸지만 와, 처음 보는 남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축하해주겠다 싶더라고요. 똥 씹은 표정으로 고생했다고 겨우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축하해주기 싫으면 속 시원하게 나 너 축하해줄 마음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라도 하던가요. 죽상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대 콱 쥐어박아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언니는 요즘 대기업도 구조조정 심한 거 아니냐고 정년이 보장된 게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저를 깎아내고 싶은 생각에 주저리 얘기를 꺼냈지만 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초조해하는 게 딱 봐도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 저와 격차를 벌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또 한 걸음에 그걸 달려가서 쫓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형부가 다 해준다, 형부가 일도 하지 말라고 했다 자랑을 하더니만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던데요. 형부는 은근히 언니가 나가서 일을 계속 해주길 원하는 눈치였지만 이미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얘기를 해놨는데 자존심 강한 언니가 또 어떻게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아달라
자기 다시 회사에 다녀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꺼내겠어요. 언니의 성격을 잘 아는 저는 그런 언니를 옆에서 볼 때마다 지금 딱 봐도 사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잘 보이는데도 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아둥바둥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전 사연 보내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질투심이 많은 자매라고 하더라도 언니와 저처럼 이렇게 심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언니랑 잘해보려는 노력도 했죠. 당연히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언니인데요. 언니 결혼식 할 때도 제가 모아둔 돈을 털어서 저에겐 그 당시에 꽤나 부담스러운 축의금까지 줬고요. 제가 뭘 사서 쓰다가 좋아 보이는 거 괜찮은 거 있으면 항상 제 것뿐만 아니라 언니 것, 부모님 것까지 꼭 같이 사곤 했고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 걸 받아도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이 돈이면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낫네. 저한테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꼭 그렇게 초치는 얘기를 하니까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쓰고도 욕먹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다시는 그렇게 잘 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저도 마음을 슬슬 돌리게 된 겁니다. 언니의 질투심은 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던 남편과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저보다 한참 전에 회사에 들어갔던 남편이었고 시부모님께서도 부동산, 유니콘, 기업 투자 등 다양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기에 뭐 불필요한 시집살이를 할까봐 걱정했던 것도 없었고요.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다들 그랬죠. 남편 외모도 잘생겼고 저는 사실 외모는 그렇게 안 보지만 키는 조금 보는 편이거든요. 얼굴 잘생겨, 키도 커, 직업도 괜찮아. 그리고 몇 년 동안 사귀면서 마음이 식은 모습이라고는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다정한 성격까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나 싶어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사위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언니였어요. 그때 이유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데요.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필 것 같대요. 관상이 딱 보니까 그런 상이라나요?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내 결혼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알겠어? 지금 괜히 나 결혼 괜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가지고 질투심에 눈이 돌아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언니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동생 결혼한다는데 그런 소리나 하고 아무리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할 말 안 할 말은 가려서 해야지. 언니 그러다 진짜 벌 받아. 알아? 누가 들으면 자기가 일부러 제 남편을 깎아내리기라도 한 줄 알겠다면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럴 의도로 말했을 텐데 제가 너무 빠르게 눈치채서 당황한 게 뻔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여튼 뭐 언니가 집안에서 발언권이나 크게 있는 사람이었냐고요. 아무리 언니가 바람을 필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반대하더라도 제가 그거 무서워서 결혼 안 했겠어요. 남편이랑 결혼도 잘했고 결혼을 한 이후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여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답시고 여자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과 노래방에 갔다가 들켜서 이혼을 한 해 만에 부부싸움을 했던 건 되려 언니네였죠.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자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작은 위기 상황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월급쟁이 생활이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더 나이를 먹고 나면 부모님처럼 투자를 업으로 삼아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요. 계획은 다 세워놨지만 결혼을 한 상황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을 결정하더라도 제 허락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것도 안정적으로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을 덜컥 때려치우고 자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성인군자 같은 여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반열에는 합류하지 못했던 때였고요.
가뜩이나 결혼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신혼집을 하고 모아둔 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을 한다는 남편의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기 신랑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것도 마누라고 마지막까지 응원해주는 것도 마누라의 역할 아니겠어요?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남편을 그만큼 믿었으니까 남편의 사업을 쉽게 허락해 줬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으고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부가 그래도 꽤 큰 중소기업에서 높은 직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쪽에서도 함께 일할 사람을 헤드헌팅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형부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뭐 급한 일이 있나 할 정도로 부재중 전화가 언니한테 엄청 와 있더라고요. 이미 형부한테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붙들고 난리 한번 치겠구나 예상은 했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형부랑 제부랑 해가지고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진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언니가 먼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또 어떻게 단칼에 거절하겠어요.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자리에 나갔죠. 그냥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게 뻔한 정답이었는데 설마 혹시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엄청나게 비웃었어요. 저희 남편 능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골고루 훌륭한 사람이라서 저도 부부로서 존경하고 이 사람 닮은 자식이라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겠다 생각할 정도인데 그런데 남편 앉혀놓고 언니와 형부가 기껏 한다는 얘기는 본인들의 상황과 비교해서 깎아내리는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저한테 어떤 사람인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정작 가족이란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딴 식으로 사람에게 모욕을 준다고요? 아이고 동서 그 어쩌려고 사업이야 사업은 사장을 하고 싶으면 회사에 꾸준히 알박기를 해가지고 그 차근차근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매사 그냥 한 방에 성공하고 싶으니까 매일같이 요행만 바라고 아유. 형부는 식사 자리 내내 저희 남편에게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주변에서 사업한답시고 설쳤다가 망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 남편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전 울컥 화가 나서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니 왜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사업병은 쉽게 낫는 게 아니다. 집안 하나 말아 먹어야 끝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전 그런 가족들이 너무 창피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제 남편이 믿음직스러워서 실패해도 좋으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큰 마음 먹고 결정한 일인데 누가 감히 자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행동을 하는지요. 형부, 전 이 사람 믿어요. 회사 내에 갇혀서 자기 능력 뽐내지 못하는 것보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을 때려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해봐야지라고 제가 등 떠밀었던걸요. 설령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큰일인가요? 둘 다 아직 젊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는데요. 제가 직장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라도 열심히 벌면 되죠. 그러자 이번엔 울컥한 건 언니였습니다. 지금 언니가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 아니냐고요. 은근히 돌려서 자기를 까는 것 같다나요? 부정하지 않았죠. 언니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모양이라고. 고생하는 동생 부부 불러서 밥 사주는 척 하면서 결국 우리가 니네보다 낫다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부른 거 아니냐고요. 저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결국에 식사 자리는 그렇게 화만 내고 서로 감정만 상한 채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꺼냈는지 그렇게 싸우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엄마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가 걱정이 돼서 한 얘기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전 엄마한테 저한테 이제 나서서 언니랑 친하게 지내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전 언니랑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팩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친정 식구들이랑 거의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미안한 것도 있었고요. 괜히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스러워 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로 틀어질 사이였으면 진작에 틀어지는 게 맞다고 저도 딱 잘라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정도로 언니가 미웠어요. 친정 식구들과의 사이와 다르게 저는 남편을 믿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던 시기였거든요. 왜냐고요? 계속 어렵기만 할 것 같던 남편의 사업도 남편의 능력 덕분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연을 적으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마음속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다 믿는 마음보다 이러다 이 사람이 실패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지, 이후의 계획에 대해 항상 생각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시댁이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대체 왜 시댁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걸까 의아했던 적도 있었고요. 시댁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 처음 얘기했을 때 시아버지도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왜 내가 깔아놓은 탄탄대로가 있는데도 그 길이 아니라 꼭 험한 길을 나서서 걸으려고 하냐고요. 그건 시아버지의 말씀에 여태까지 살면서 시아버지가 깔아놓은 고운 길에서 한 번 넘어져 본 적도 없이 살았는데 넘어져 봐야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지 알지 않겠냐.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일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자기 자식을 낳게 된다면 자기가 시아버지에게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을지 그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얘기에 결과적으로 시아버지도 누그러져서 남편의 사업 준비를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한 말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남편을 포함해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들 모두 남편이 중견기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직접 스카우트해왔던 사람들이었고요. 회사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마냥 힘들 것 같은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투자 유치 발표 준비를 하던 남편의 고생에 응답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조금씩 투자를 하겠다는 거래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 회사 함께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알거든요. 다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는 해안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 회사 구성원들, 가족분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정말이지 감사드린다 몇 번이나 인사를 했는지 모른다고요. 당장 손에 잡히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회사가 조금씩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남편은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있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회사를 키우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본인의 연봉을 인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연봉을 이만큼 올리면 새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둘이라면서 회사를 키우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몇 년만 더 고생해 줄 수 있냐 물어보는 남편에게 연봉은 얼마든지 반납해도 좋고 돈이야 제가 벌면 되니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번 이끌어봐라.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배경에는 주변 사람들의 희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와 남편 같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목표한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 생활에 불편할 정도는 참고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니 서로가 하는 일들이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한 투자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지치지 않고 한 목표를 지점으로 함께 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겠죠. 언니랑은 그 당시에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일이 터지기 직전까지 언니한테 온 연락은 거의 다 받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이번 주말에 남편 데리고 집으로 올 수 있겠냐고요. 저도 잔뜩 날이 서가지고는 언니도 오는 거냐고 무슨 일로 부르신 거냐고 그랬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부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중소기업에서 사장직으로 승진이 내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아무리 언니가 밉더라도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는 해주고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요. 엄마, 내가 마음 편히 웃으면서 언니를 축하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족들끼리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는 해주고 지내야 한다고? 그러는 언니는 그랬어?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뻐야 할 순간들에 나도 가족들한테 공평하게 축하받고 싶어. 난 언니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일처럼 기뻐했는데 언니도 그랬냐고. 지금 형부 승진한 거 가지고 나를 부를 수 있냐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해봐. 이거 엄마 아이디어지? 언니는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연락 못하지. 언니 내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 있는 줄 알아? 10만 원 했어. 남편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 언니랑 동명이인인 것 같다고. 내가 언니가 준 것처럼 흉내 내서 따로 봉투 만들어가지고 축의금 장부에 적어놨거든. 나 그때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꼬박꼬박 저축해준 돈 언니 축하해주자는 이유 하나로 아까워하지도 않고 내놨었는데 언니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주는 건 몽땅 다 아까워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언니 내가 뭐가 예쁘다고 뭐가 고맙다고 얼굴 마주치고 형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겠어. 난 지금도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언니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아. 괜히 엄마한테 불똥이 튀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크게 화를 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창피해서 차마 엄마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었던 제 결혼식 축의금 얘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기가 막히죠. 형편이 어려운 거였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죠. 결혼식 때 동생이 축의금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래서 되려 미안해하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 정도로 화를 낼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올 때마다 집에 돈이 그렇게 많다고, 형부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자랑을 해놓고 축의금 10만 원이요? 요즘 얼굴만 아는 지인들끼리도 호텔에서 결혼식하면 그 정도 액수는 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돼서 동생이 결혼식에 딸랑 10만 원짜리 봉투를 내민다고요? 저 장부 정리하면서 남편이 이거 처형이 주신 거냐고 되물었을 때 언니랑 동명이인인 지인이 한 것 같다. 언니는 나한테 따로 축의금 하라고 챙겨준 것도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당신한테 얘기를 못했다. 그렇게 변명을 했었으니까요. 엄마도 그 얘기는 모르셨던 터라서 제가 화가 나서 막 쏟아내니까 깜짝 놀라시는 눈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한테 화낼 만한 일은 아니었죠. 키우면서 차별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다 큰 자매들끼리 매일 그렇게 피가 터지게 싸워대는데 엄마 속은 어디 편안하겠냐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럼 엄마가 언니한테는 잘 둘러대겠다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울면서 낮에 있었던 얘기를 막 쏟아냈어요. 형부가 승진을 한 것 같은데 축하해달라고 엄마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요. 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축하 못 해줄 것 같고 그동안 언니랑 형부한테 당신 당했던 거 생각하면 쉽게 나가겠다는 소리 안 떨어져서 엄마한테 그렇게 화냈다고. 그러면서 우니까 남편이 괜한 일을 했답니다. 그냥 가서 축하해주면 된다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도 알고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니가 축의금 봉투 그렇게 한 것도 다 알고 있었대요. 제가 너무 창피해하고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게 보여서 자기도 그냥 모른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면서요. 우린 당당하잖아. 당신 내가 하는 일 부끄러워? 나도 안 부끄러워. 우리만 당당하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 눈을 신경 쓰는 거야. 당신이 정말 가고 싶지 않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나도 가지 말자고 하겠지만 그래도 은근히 언니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먼저 챙기고 싶어하는 당신을 내가 왜 몰라. 난 그런 걸로 기가 죽을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깎여나갈 사람도 아니니까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 굳이 참아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 가자. 우리도 축하해주면 되지. 그게 뭐라고. 비싼 거 얻어먹고 와야겠네. 사장 승진이라며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고 아, 남편은 정말 대인배구나. 소인배 같은 내가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어요. 장서방이 가겠다고 얘기해줘서 나도 가는 거라고요. 대신에 가서 우리 가족한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 저 고민도 안 하고 그 자리 박차고 나갈 거라고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약속한 당일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네요. 언니는 저랑 그동안 싸운 게 있어가지고 저를 보고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 고개를 획 돌리고 가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갈까 말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심술보로 가득 찬 얼굴을 보니까 아무리 언니라고 하지만 속으로 한 대 콱 쥐어박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형부도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만 본인이 밥을 살 생각을 하니까 식구들을 많이 부르는 것이 아까웠는지 소고기를 사네 뭐 어쩌네 말로만 자랑을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소보다 돼지가 더 좋다고 돼지고기가 뭐 금돼지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식당도 소고기집에서 돼지고기집으로 바꿨더라고요. 하여튼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게 됐고 요즘에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냐고 저희 아버지의 물음에 남편도 전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근황 얘기를 했어요. 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동안 이 사람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너무 미안했는데 회사가 슬슬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3년 안에 사모님 소리 듣게 하면서 편안한 노후 보낼 수 있게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굉장히 든든하고 멋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걸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응원을 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동서, 내 승진 축하 자리야. 누가 들으면 그 조그만한 회사 좀 잘 나간다고 그거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인 줄 알겠어. 뭐 사람 몇 명 더 뽑았다고? 그럼 이제 직원이 한 10명 되려나? 아무리 회사가 잘 나가고 뭐하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말고 오늘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메일로 이력서나 한번 보내봐. 내가 보기엔 동서 사업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거 망하고 나면 당장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받은 회사도 딱히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사장 내정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사장 자리 앉고 나면 주변 사람들 꽂아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 이력서 보내놓으면 내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게. 뭐 무조건 뽑아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 앞에 지금 쌓여진 이력서가 꽤 많은 상황이니까 가족의 정을 생각해서 동서 걸 제일 먼저 봐줄 수도 있어. 아니 나처럼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언제까지 남자 돼서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 거야? 가족들이 또 조금씩 저희 남편을 축혀 세워주는 분위기가 되니까 시기와 질투에 미쳐버린 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대뜸 저희 남편에게 자기가 사장이 되면 한 자리 내줄 테니까 이력서나 보내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술에 취해서 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너무 모욕적인 언사라 남편도 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얘기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말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깜짝 놀라셨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 앉히더라고요. 저 그렇게 단호한 남편 얼굴 처음 본 것 같아요. 형님,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축하 파티까지 하는 게 얼마나 경솔한 줄 아셔야죠. 내정이지 아직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높은 자리는 내정되기 전에 가장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하시는 거 모르셨나 봐요. 가족이라 응원을 해주려고 해도 아무리 봐도 형님은 사장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건 저희 아버지 생각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네요.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형부에게 명함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확인한 형부의 표정이 시시각각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명함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이분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그러는데요. 저도 이게 누구 명함인가 하고 보니까 다름 아닌 저희 시아버지 명함이더라고요. 아버님이랑 형부 네 회사랑 무슨 연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뒤에 이어진 남편의 얘기에 저희 집 싹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름 저보다 형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형님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급들의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진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서 절대 이름을 모르실 수가 없을 텐데. 그거 저희 아버지 명함입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형님이 그동안 저한테 실수하신 거 저도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한테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신 걸 다 참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꽤나 효자라서요. 저희 아버지 투자가 실패하는 꼴은 못 보겠거든요. 형님처럼 능력도 없고 남 깎아내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사장 자리 앉혀봤자 회사가 금방 내리막길 걷게 될 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사장직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배길 수가 있겠어요? 남 깎아내릴 때 저 사람 배경이 어떤지 잘 알아볼 생각 마시고 그냥 남을 깎아내리려고 들지를 마세요. 왜 그렇게밖에 한심하게 못 사시는 거예요? 형부가 사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뻐겼던 회사가 저희 시아버지가 투자하는 중소기업들 중 한 군데였던 겁니다. 당연히 최대 주주이시니 인사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상태였고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내정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벌써부터 사장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뭐 채용 청탁까지 받고 있는 것 같으니 제대로 따져 물어야겠다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저희 남편을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형부는 다급하게 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사님 아들인 줄 몰랐다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제발 회사의 비밀로 해줄 수 없겠냐고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저희 남편을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저희가 어디 돈 한 푼으로 아까워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남편도 그동안 당한 게 많이 억울했던 모양인지 형님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는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 회사에 정당하게 투자하고 있는 아버지가 걱정하실 일이라면서 저희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언니랑 형부랑 저희 집 앞에 둘이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실수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이쯤 하고 용서를 해줄까 물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가족이라고 봐줄 문제가 있고 봐주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요. 당신 말대로 형부가 저렇게 자기 권한 막 휘두르고 다니는 게 나중에 아버님한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가족이라고 무조건 감싸줄 생각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지금은 아버님께 이 상황을 모두 알린 상황입니다. 아마 형부의 사장 내정은 곧 취소 통보가 갈 예정일 것 같아요. 언니에 대한 앙심으로 형부에게 그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 사람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들의 죄가 뭔지 제대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자기의 직함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갖추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할머니입니다. 사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할머니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 말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어요. 남편은 진작 먼저 보냈고요. 아들은 둘 다 뭐 딱히 효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효자도 아니에요. 물론 첫째는 속을 좀 썩였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속 썩이는 건 없었죠. 둘째는 다니던 회사에서 애를 해외로 발령내는 바람에 지금 지 처자식이랑 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게 벌써 5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재작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공무원이었어요. 뭐 이렇다 할 고위직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애를 키우고 살림하고 그냥 빠듯해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빚 없으면 먹고 살만한 거죠 뭐. 부부 사이는 참 좋았어요. 남편이 절 많이 아껴줬습니다. 고만고만한 월급으로 아들 둘 다 잘 키운 걸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 시대 사람 같지 않게 참 다정했었는데 아들들은 그 점은 안 닮은 것 같아서 슬플 때가 종종 있었죠.
그래도 둘째는 좀 다정한 편이었는데 첫째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그 자체였거든요. 둘째는 장가도 일찍 가고 데리고 온 며느리도 참 참했습니다. 지금도 때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냐며 전화 오고 주기적으로 집에 건강식품이다, 옷이다 선물이 와요. 첫째는 취직이 늦게 되는 바람에 결혼도 늦게 했는데 마흔이 넘어서 했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감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라도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지라 거슬렸던 몇몇 부분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큰며느리는 처음 인사 오는 날부터 남달랐습니다. 뭔가 바란 건 아니었지만 시댁이 될 집에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 빈손에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거든요.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그러려니 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전 옛날 사람인지라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닙니다. 집은 당연히 해주시는 거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입을 떡 벌렸어요. 해주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자. 큰아들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고 제가 가진 재산이야 빤하게 좁고 작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크고 위치도 괜찮은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는 아들의 판단이었겠죠. 큰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며느리 표정이 확 굳더군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다음에 왔을 때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른이랑 같이 사는 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좋죠 뭐. 나중에 보니까 같이 살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집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큰아들이 말하면서 설득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 처지에서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며 설득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참 섭섭한 말이긴 합니다. 마치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대신 결혼식을 크고 화려하게 하고 싶다는 큰며느리 말에 결혼식 하라고 돈을 제 기준에서는 꽤 많이 주긴 했어요. 며느리는 그마저도 부족한 듯 입을 삐죽였지만요. 아이고, 결혼식은 뭐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곳에서 해? 삐까번쩍했어요. 지인들 친척마다 한마디씩 할 만큼요. 솔직히 둘 다 나이 들어 하는 결혼식이 뭐 자랑도 아닌데 하는 마음이 아예 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지들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형수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그래 보이냐? 아, 입에 귀에 걸렸던데? 무엇보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됐다고 생각했죠. 신혼여행도 뭐 어디 무인도를 가야 된다 해서 돈을 보태줬어요. 다 늦게 가는 신혼여행인데 한이라도 풀라는 마음으로요. 주위에서는 그 나이에 결혼하면서 다 늙은 부모한테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비까지 받아가냐 했지만 뭐 우리 애가 늦게까지 취직을 못한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싶어서 별 생각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긴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마주치는 시간이 적었거든요. 며느리는 집에 잘 없었어요. 밥은 거의 집에서 먹지 않거나 배달 음식들을 먹었고 청소는 원래 보이던 자리는 제가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지내는 방만 알아서 하면 된다고요. 빨래는 자기 옷은 따로 쓰는 세제가 있다고 따로 돌리겠다고요. 생활비는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도 무조건 생활비는 받으라고 했고 아들도 같이 사는 대신 생활비를 드린다는 게 처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포함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것들은 아들이 고지서를 확인하고 냈어요. 그 이상은 그냥 제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나중에 무슨 소리 듣기도 싫고 그 편이 저도 마음이 편해서요. 이러면 다 늙은 노인네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안 받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좀 숨겨둔 돈이 있어요. 남편이 몹쓸병에 걸려 한참 투병 중일 때였는데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둔 땅이 있는데 좀 많이 올랐어. 처분해서 당신 계좌에 넣어놨어. 그리고 보험도 3군데 들어둔 거 다 당신 수령인으로 해뒀고 애들한테 보험 하나만 있다고 했고 그거 네 엄마 죽을 때까지 쓸 돈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괜히 뭐 달라 그러지 말라고 해뒀어. 아, 그걸 왜 꼭 애들한테 비밀로 해요? 당신 요즘 애들 몰라서 그래. 부모한테 목돈 있는 거 알면 싸움도 나고 나중에 속상할 일도 많이 생기니까 당신도 절대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나중에 당신 죽을 때 알아서 정리해서 애들한테 주든 말든 해.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남편이 저에게 남기고 간 돈은 대충 20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1억 남짓되는 돈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제가 생활하는 줄 알았죠.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나서 한동안은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큰 며느리를 보고 겪으면서 그렇게 하길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 며느리는 가면 갈수록 정말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아들에게 생활비 받아 쓰면서 그마저도 늘 모자라다 징징거렸죠. 집에서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생활비는 제가 다 내고 있었거든요. 오로지 자기가 밖에 나가서 놀고 먹고 쇼핑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돈이 없다 거렸어요. 요즘 밖에 나가면 밥 한 끼만 먹어도 3만 원은 그냥 나가. 친구들이 사주면 나도 한 번씩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주는 생활비론 턱도 없다니까? 지금 주는 생활비도 최대치로 주는 거야. 당신 내 월급 얼마인지 봤잖아. 아, 짜증나. 우연히 둘이 다투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큰아들은 늦가기 신입사원에 취직하는 회사도 중견기업이긴 해도 큰 회사는 아니라서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15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도 자기가 먹고 쓰는데 부족했나 보더라고요. 매일매일 외출해 배달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럴 법하긴 했습니다. 집에 매일 와 있는 택배들만 봐도 말이죠. 어느 날은 택배가 문 앞에 가득 쌓여서 대문을 제대로 못 열 뻔했던 날도 있어요. 제가 뭘 이렇게 많이 시켰냐 물었더니 툴툴거리는 말투로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옷을 좀 샀다고 하더군요. 제가 작은 방 하나가 이미 옷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있는 거나 좀 버리고 사지 그랬더니 버릴 건 또 없다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시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해봐야 고쳐지기는커녕 늙은이 쓸데없는 간섭질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배달 음식에 나오는 그 쓰레기들이라도 제때 버리라고 했더니 그거도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지간히도 깔끔 떨어댄다고 중얼중얼 거리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맨날 나가서 한동안 안 나가길래 물어봤어요. 아, 요즘 안 나가니? 돈이 있어야 나가죠. 친구들 약속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돈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이, 그렇게 매일매일 만날 친구가 있어? 제가 인간관계가 좀 좋아서요. 어머님도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하루 종일 집에 콕 박혀서 심심하지도 않으세요? 혀를 차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며느리가 집에 자주 붙어 있으면서 크고 작게 마찰이 많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님, 국이 너무 짜지 않아요?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이렇게 짜면 살도 찌고 무엇보다 건강에도 안 좋아요. 좀 싱겁게 만드세요. 아, 노인분들은 미각이 좀 둔해진다는데 그래서 잘 못 느껴지나? 보통 저런 말을 어른에게, 그것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하나요? 저는 진짜 난생 저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되먹지 못한 아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말을 생각보다 더 버릇없이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더 염치도 없고 못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소리를 꽥 지르길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방에 있다가 나가보니 널어둔 빨래를 보면서 경악하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보고 빨라고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아, 뭘 말하는 거냐? 아, 저거 말하는 거면 면이고 뒤에 보니까 세탁기 돌려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던데.
이게 얼마짜리 티셔츠인데 세탁기를 돌려요. 목부분 다 늘어났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중요한 옷이면 미리 빼놨어야지. 왜 빨래 바구니에 넣어놨어? 어머니가 보는 눈이 없이 무식하게 한 번에 다 세탁기에 넣는 걸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식이라니. 아, 어른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네 빨래는 그럼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 아,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없으면서 빨래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요새는? 원래라면 저도 그냥 또 말을 저렇게 막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만 욕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저도 좀 욱하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건 너도 마찬가지지 않니? 제가 말이 또 틀린 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자기도 마찬가지면서 자기 빨래도 하나 안 돌리고 있었던 걸 나무라자 입을 앙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 적도 없는 말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 돈 안 벌고 논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고 나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라고는 네가 먼저 말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말하니 입을 꾹 다물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방으로 가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녁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던 일이 좀 커진 건 그날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한 이후로 저와 대화가 더 줄어들었죠. 지 부인이 뭐가 그렇게 이쁜지 퇴근만 하면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지 않고 둘이서 있었습니다. 다 늦은 나이에 겪은 신혼이라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사실 며느리가 마음이 들지 않으니 그것도 거슬리더라고요. 그날 방에 들어간 아들이 뭔가를 지 마누라랑 한참을 얘기하는 것 같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더군요. 대충 무슨 얘기를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돈 안 벌러 나간다고 구박하셨어요? 역시 짐작대로 저한테 기분 나빴던 걸 그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대로도 아니죠. 더 부풀려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입맛대로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듣고 저에게 따지러 온 아들도 진짜 대단한 놈이죠. 안 그래요? 무슨 소리냐, 구박을 하다니. 저 사람이 그러던데요. 어머님이 자기 돈 안 벌러 간다고 무시하고 구박해서 못 살겠다고. 지 빨래도 지 손으로 안 해놓고 나보고 빨래를 왜 이렇게 돌렸냐고 뭐라고 하길래 그럼 네가 하라니까 나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너도 마찬가지지 않느냐고 한 것뿐이다. 제 말이 또 틀린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들이 제 그 말에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하더군요. 곧 죽어도 잘못은 한 거 없는지 엄마 앞에서 마누라 편을 들어야 하는 놈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먹이고 입혔으니 이거 원. 저 사람 취직 못하는 걸로 집에서 잔소리 많이 들었어서 그런 거에 좀 예민하니까 어머니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른이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밥 먹으라는 소리도 없이 저녁도 굶기면 어떡합니까? 완전 천하의 불효자식 아닌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뒤로 나자빠질 얘기예요. 마흔이 다 된 며느리 언제 밥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챙기기까지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인지. 제가 애니? 70 먹은 노인네가 40 다 된 며느리 저녁밥도 차려서 대령해. 지가 배고프면 차려 먹으면 되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면 뭐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해놓은 밥 있겠다 국 끓여놨겠다. 나와서 퍼먹기만 하는데 그거도 내가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지가 생각해도 어이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지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놈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으려는 듯 제 앞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싸가지 없이. 아무튼 예민한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싹바가지 없는 말하고는 나가더라고요. 뭐 대단한 부모에게 잘하거나 다정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도는 지키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마저 아니었던 겁니다. 섭섭하기도 너무 섭섭하고 무엇보다 서러웠어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눈물도 찔끔 났습니다. 그래도 전 져줄 생각이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한번 지들 말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날 이후로 빨래통에 며느리 빨래가 들어있으면 골라내고 하고 밥도 딱 저 먹을 만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며칠이 반복되자 며느리가 점점 약올라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한날은 저를 불러서 세우더라고요. 진짜 쪼잔하게 이러실 거예요? 내가 뭘. 지금 몰라서 그러세요? 아, 진짜 노인네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 꽁 해가지고 진짜. 아, 어머님 친구 없으시죠? 너는 그 말 막 하는 버릇부터 고쳐야 돼. 씩씩거리며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보복이라도 하듯 집안을 어질러 놓더라고요. 설거지도 하지도 않고 뭐 먹다가 흘린 음식도 닦지도 않고 말이죠. 참다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럴 거면 나가거라. 그럼 집 해주세요. 정말 뻔뻔하기가 이런 아이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을 정도였죠. 한동안 그렇게 집에서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이 터지고 말았죠. 여름이었습니다. 워낙 더운 걸 못 참는지라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으면 답답해서 숨도 못 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며느리가 외출을 하면서 그럽디다. 에어컨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전기세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그 말에 제가 대답 없이 며느리를 빤히 봤어요. 지가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가니까 제가 집에서 에어컨 트는 비용도 아까웠나 보죠. 전기세 지 남편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말이에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양반이 에어컨 그렇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기세 좀 아끼세요. 그 말에 정말 여태 참았던 게 다 빵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틈에 아들네 방으로 들어가서 박스에 짐을 쌌어요. 보이는 건 다 담았습니다. 퇴근해서 같이 들어왔는지 아들의 부부가 들어와서는 놀라더군요.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왜 제 물건에 손을 대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가라. 네? 나는 니들이랑 못 사니까 나가. 아,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가 에어컨을 왜 트냐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겠냐? 그것도 내 집에서? 그 말에 큰아들이 움찔하고서는 며느리를 한번 보더군요. 아니 전기 아끼라는 차원에서 말한 거죠. 그런 얘기 좀 들었다고 이렇게 내쫓아요? 집 가지고 진짜 더럽게 요새 떠네. 별로 좋지도 않은 집. 원래 그 정도 되면 큰아들도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입을 꾹 다물고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남편이 제 앞으로 남기고 간 통장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던지며 말했죠. 내 전 재산이다. 난 이거 니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둘째네 다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던진 통장을 며느리가 주워들며 꿍얼거렸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더니 금액을 확인하더니 눈이 경악으로 커졌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며느리의 그 반응에 큰아들이 며느리가 들고 있는 통장을 가져가서 보더군요. 그리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복권되셨어요? 네 아빠가 죽기 전에 사뒀던 땅이랑 보험금 정리한 돈이야. 그걸 왜 저는 모르는데요? 네 아빠가 니들한테 비밀로 하랬다.
돈 가지고 형제들 싸움 나고 그러면 나 힘들다고 없는 척하고 살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다 쓰고 애들 주든 어디 기부하든 알아서 하라고. 그 말에 큰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리더라고요. 하여간 아버지도 진짜. 지 아버지한테 섭섭한 듯 보이는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제 통장을 확인하자마자 뭔가 생각하는 듯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갑자기 석고대죄를 하는 그 모습에 진짜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니네가 안 나간다면 내가 나가야지 뭐. 작은 애 한국 아예 들어온다고 하다구나. 내가 니들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 이 집은 너네 해라. 그 외의 재산 상속은 니들한테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닌제 들어온대요? 한국으로 발령받았다더구나. 도련님은 갑자기 왜... 그쪽도 어머님 재산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아? 나 민재네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 큰며느리가 아들에게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실 이 집은 지금 잘 받아봐야 3억인 집이었죠. 제 통장에 20억이 넘는 돈을 받는데 이 집이 마음에 찰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진짜 몰랐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간 음흉한 노인네. 그래도 설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는 건 아니겠지? 한다면 하시는 분이라. 아씨. 그날 이후로 큰며느리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죠. 어느 날은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음식을 다 해놨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딴에 노력을 한 거겠지만 저는 더 괘씸했습니다. 그러면 여태 할 줄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국이 너무 싱겁네. 그럼 간을 좀 더 할까요? 늙으면 혀가 둔해져서 간이 점점 세진다더라고, 누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입을 삐죽거렸지만 금방 다시 웃더군요. 그거야 어머님이 짜게 드시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에어컨을 먼저 틀더군요. 그래서 또 말해줬습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 전기세 많이 나오게 에어컨은 왜 트냐더니? 그 말에도 인상을 잠시 쓰더라고요. 속으로 그 말을 여태 기억하고 있었어. 음흉한 노인네라고 하는 게 표정에 다 보였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잖아요. 요즘 많이 덥죠, 어머님? 수박 사왔는데 수박 드실래요? 그렇게 며칠 제 비위를 맞추려 했지만 제가 정말 넘어가 주지 않았어요. 큰며느리는 점점 참기 힘들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지가 한 거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어서 부엌으로 나갔는데 아들 부부방에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 조금만 참아. 나 진짜 못 참겠어. 성질나서 저 노인네 얼굴 안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 저 많은 재산 다 동생 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저 노인네 내일이라도 칵 뒤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상속분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 당신이 큰아들이라 더 많이 받을 텐데. 당신 말대로 노인네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어? 좀만 참아. 난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그 말을 듣던 제가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열린 문과 함께 제가 나타나니 아들네 부부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너네한테 한 푼도 안 줘. 절대.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새벽에 왜 깨셨어요? 다 둘째 줄 거다. 그런 줄 알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 시끄럽다. 그러고 방에 들어왔는데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지 엄마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하는 아들이라니 말이죠.
당장이라도 제가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큰 아들네 부부는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 오늘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다. 다 둘째 주는 걸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들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나한테 아들은 둘째 하나다. 내가 곧 이 집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왔어요. 문 너머로 지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공증 받으면 끝 아니야? 아니, 우리 어머니지만 독하시네. 뭘 저렇게까지 하셔. 전우인데 보통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들으시겠다. 좀 조용히 좀 말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말투로 제게 묻더군요. 그게 진짜예요? 형이 엄마 숨겨둔 재산 있는 거 나보고 알고 모시겠다고 한 거냐고 엄청나게 따지던데? 그게 너한테도 전화를 했든? 내가 그래서 형은 엄마가 돈 있으면 모시고 없으면 안 모시는 거냐니까. 그래도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비열하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난리치다 끊었어요. 숨겨둔 재산이라니? 우리 집에 그런 게 다 있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니 역시 우리 아버지답다며 웃더군요. 졸지에 부자 엄마 생겼다면서요. 형 그러는 거 보니까 엄마 진짜 형이랑 살게 두면 안 되겠어요. 듣자 하니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별 진상을 다 부린 것 같더군요. 어머니 재산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가 유언장 쓰고 공증 받으라고 어머니한테 시킨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집안에만 있는 노인네가 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요. 한국에서 살집 구하러 애 엄마 들어갈 거예요. 형의 말투가 너무 험악했다고 그런 집에서 엄마가 무슨 꼴을 당하고 있었는지 너무 잘 알겠다며 작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을 구해놓으면 자기들이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혼자 그 집에서 미리 살라더군요. 둘째네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지만 그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괜히 니들이 고생하는구나. 어차피 집 구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좀 일찍 하는 것뿐이에요, 뭐. 그리고 애들 엄만 좋다던데 엄마 음식 맛있다고. 벌써 시애미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 사람 음식이 맛없어서 그래. 일주일 뒤 작은 며느리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물론 큰아들네는 모르게 말이에요. 알았다가는 무슨 회방을 어떻게 놓을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방도 4개고. 조금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3개가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그 평수에 방이 4개인 건 흔치 않은데 잘 됐다며 작은 며느리가 손바닥을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큰 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보태고 말이죠. 지들끼리 살다가 노인네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건데 이런 보상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난 좀 더 큰 집으로 보고 싶은데. 아우, 어머니, 저희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내가 보태주마.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손사리를 치면서 그건 진짜로 괜찮다며 저를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더 큰 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60평대 집이었어요. 그 전에 살던 집은 30평대 아파트여서 딱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위치도 훨씬 더 좋았고요. 딱 봐도 돈을 좀 썼구나 싶은 집이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이런 집을 고른 것도 있었어요. 큰아들내가 보고 배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라고요. 이삿날이 정해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큰며느리가 알게 됐죠. 아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뭘 이렇게 쪼잔하게 구세요, 진짜. 나랑 같이 살기 싫어했잖니. 나가겠다는데 왜 이 난리야, 난리가. 제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만지 확인하고 하는 사과가 사과냐?
그동안은 제 눈치만 보면서 말 한마디 못했는데 진짜 나간다고 하니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이사하는 날 이사가는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을 확인하고는 정말 배가 아파서 죽더라고요. 이 집을 제가 사준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한참 보며 큰며느리가 다짜고짜 거실에 들어 눕더라고요. 아우,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사는 집보다 2배는 좋기 큰 집에 배가 어지간히도 아파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이를 악물고 참아왔는데 이 집 앞에서는 이성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너네 지금 사는 집도 아직 4명인 거 알지? 제가 그 사실을 일깨워줬어요. 여차하면 그 집도 뺏겠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랬더니 한참을 씩씩거리다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작은 아들네 집에 대해서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서운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참 뻔뻔하죠. 하지만 그 집도 제 명의라는 사실을 한번 깨우쳐져서인지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진짜 막장은 둘째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둘째네가 한국에 들어오고 저와 첫째네는 만날 일이 더 없어졌어요. 한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징징거리던 큰며느리가 조용하길래 그래도 그 집은 받고 싶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충격받지 말고 들으세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형이 소송을 했어요. 뭘로? 누구를? 어머니를요. 상속을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충격으로 눈앞이 노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게 맞나 보더군요. 당장이라도 큰아들네 집에 가서 그 둘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걔들 입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서운 마음도 컸습니다. 이것들 괘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병원을 나와 다음 날부터 변호사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직계가족은 상속 권리가 있기는 해서 어느 정도 주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많지는 않아도 말입니다. 이래저래 따져보니 제가 원래 주려고 마음먹은 살던 집보다도 적게 줘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공증받은 유언장도 있었거든요. 그건 큰아들네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큰아들네 부부가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집을 왜 내놔요? 내 집 내가 내놓는다는데 니네 허락이 왜 필요하니? 내 집이라니 저희 집이죠.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너네 집이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아니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준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내가 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 말에 화가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노인네라뇨, 노망이라뇨.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어머니가 재산 다 준다고 하니까 좋아 죽겠지? 얼마나 앞에서 알랑방구를 꼈으면 이 노인네가 홀라당 넘어가냐고. 왜, 네가 우리 집도 달라고 했냐? 내가 준다고 한 증거 있니? 그 말에 큰아들네 부부가 둘 다 멈칫하더군요. 그건 엄연히 내 재산이다. 나는 너네한테 안 줄 거니까 당장 침 빼라. 안 그러면 소송에서 강제로 나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해? 내가
돈 없다 할 때는 세상 무시하면서 며느리 밥 차려라, 에어컨도 틀지 마라 하더니 돈 있다니까 태도 싹 바꿨다가 그래도 안 준다니까 지 부모한테 소송을 거는 자식한테 이 정도도 못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너무한지. 제 말에 큰아들 부부는 씩씩거리면서 절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봤다. 소송에서 너네가 이겨도 내가 줘야 하는 돈이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집 가격보다도 적더구나. 게다가 나는 니네 아버지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하고 남겨둔 공증받은 유언장도 있어. 그 말에 큰아들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이건 아마 예상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 집은 주려고 했더니 너네한텐 그 정도도 과한 것 같구나.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러고도 큰아들 부부는 한참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 그제야 나가더군요. 그 뒤로 부동산에 집만 보러 가면 행패를 부려 집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강제로 내보내려면 소송을 하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하는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커피숍으로 나가니 그전보다 훨씬 순한 눈을 하고 앉아있더군요. 어차피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서 속아 넘어가진 않을 생각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소송 취하할 테니까 어머님도 집 빼라고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소송을 하면 강제로 나가야 하는 걸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유언장까지 있는 마당에 잘못하면 그 집에 반도 안 되는 돈을 받게 될 거라는 계산을 마친 거겠죠.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전 그래도 남의 자식이지만 남편은 아니잖아요. 남편 봐서라도 그냥 그 집은 두세요. 나는 너도 너지만 그 자식이 더 괘씸해. 아들이란 놈이 지 엄마를.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마음이 좀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집을 그대로 두는 건 생각을 좀 해보마. 당분간은 둘 테니까 돌아가.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죠? 생각을 해본다니까. 그냥 집은 저희한테 주세요. 네? 뭔가 집을 자꾸 지들한테 준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딘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 더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대답을 강요하니?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제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니 한숨을 한번 쉬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잘 생각하시라고 저희가 잘할게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듣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제사였는데 큰아들네가 작은 아들네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사는 오는 게 도리지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일찍부터 와서 작은 며느리를 돕더라고요. 뭐 그런 척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척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큰아들도 퇴근을 하고 작은 아들네로 왔습니다. 좋았어요. 그래. 제가 섭섭하게 해드린 건 마음 푸세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시니까 아들이 아직 덜 컸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을 가만 듣고 있던 작은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나이 40 넘어서 아직 덜 큰 거면. 작은 아들은 저 때문에 참고 있긴 했지만 사실 지 형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긴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고 형만 아니었으면 이미 주먹 몇 번은 날아갔다고 화를 냈었으니까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그 말에 큰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저를 보고 참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큰 마찰 없이 그렇게 남편의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좋은 술 한 병 가지고 왔어요.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 큰아들이 술 한 병을 꺼내더라고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무슨 술이야.
그래도 좋은 거니까 한 잔씩들만 해. 화해의 의미로. 남편의 제삿날에 뭔 일이야 있겠나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큰아들은 연거푸 술을 들이키길래 좀 걱정되긴 했지만 뭐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술이 좀 취하자 작은 아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 야가 빠진 거야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가 뭘? 너 어머니 재산 그만큼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지. 큰아들의 그 말에 작은 아들이 기가 찬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형도 몰랐잖아.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 그때 니들한테 처음 말한 거라니까. 그럼 네가 뭐 우연히 알게 돼서 이런 거 아니야, 너? 난 어머니 재산 안 받아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작은 아들의 그 말에 큰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저희는 있는지도 몰랐던 재산인데 못 받는 게 뭐 어때서. 그걸로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한 자식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상이고. 성인 군잔하셨네. 돈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형님네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자식도 드물죠. 작은 아들의 그 말에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형이랑 형수는 어머니한테 더한 말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왜 지들이 한 잘못은 생각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요란법석 떠오는지 모르겠어. 뭐? 지? 큰아들이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작은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만 못해.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그 말에 모두가 멈췄어요. 니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만! 그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게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혹시나 만에 하나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질 못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네 부부는 그러고 한동안 연락이 또 없었죠. 저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는다는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 저도 지쳐서 그냥 그 집을 주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집을 줄 테니까 그냥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말고 조용히 각자 살자고 얘기를 했어요. 명의 이전해주세요. 이럴 때는 참 빠르더군요. 해주겠다 한 거니까 큰아들 명의로 집 명의를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다시 재산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하길래 저는 그 둘이 그걸로 만족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어느 날부터 제 전화로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왔어요. 돈을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빚을 독촉하는 문자들도 이어졌고요. 나한테 요즘 왜 자꾸 이런 게 오는지 모르겠다. 하고 작은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작은 아들이 뭔가 불안한 얼굴로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며 저를 팔아서 오만 곳에 다 돈을 빌리고 다닌 거예요. 3억이 넘나 봐요, 빚만. 그 사이에? 제가 돈이 있다고 큰며느리에게 말한 게 반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반년 사이에 3억이나 되는 돈을 제 이름을 팔아서 빌리고 다닌 겁니다. 얘는 정신을 차릴 애가 아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변명을 들어볼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한 가지 놀랐던 사실은 아들도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사실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아들이 며느리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처음 봤지만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울먹이는 것도 처음 봤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긴 아나 보다 했습니다. 나는 못 갚아주니까 니들이 알아서 집을 팔든 말든 하거라.
알아보니 나는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더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더니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갚아주려면 갚아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게 뻔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갚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아이를 여전히 데리고 사는 아들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난 얘 돈 못 갚아준다. 네 명이니까 네 집 네가 알아서 해. 네 부인 돈을 갚아주든 갈라서든. 갈라서든이라는 제 말에 큰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런 말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요. 아니, 어머님, 말씀을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세요. 갈라서라니요.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한테 빚 좀 생겼다고 갈라서라 말아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좀 했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섭긴 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갚아주지 않고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큰아들을 보니 뭔가 생각이 많은 듯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 내가 당신이 나 몰래 이렇게 진 빚까지 집 팔아서 갚아줄 수는 없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지 남편은 끝까지 자기 편일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도 없이 저지를 수 있어? 3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그냥 달라고 하면 나오는 돈이야? 대체 그거 다 어디다 가져다 썼어? 그제야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아들과 제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제가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여보, 우리가 같이 산 정이 있지. 나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사치를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말아먹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사치품을 다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까운지 망설이는 눈을 할 때마다 그냥 그거 들고 빚이랑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내놓더라고요. 아직 가지고 있는 돈 몇 천과 사치품을 다 정리하니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나오더군요. 거기에 큰아들이 여태 모아둔 돈을 보태 1억 5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제가 갚아줬고요. 그러면서 각서를 쓰게 했어요. 만약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시에는 제가 대신 갚아준 1억 5천만 원도 빚으로 다 갚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좀 시간이 흘렀네요. 아직까지는 별 사고 없이 둘이서 조용히 지내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데 작은 아이네 집에 와서 새로 생긴 가구다 옷이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툴툴거리긴 해요. 사실 작은 아이네 집에는 집을 살 때 제가 보태준 돈 말고는 저한테서 따로 받아간 재산이 아직 없는데 말이죠. 제가 다 준 줄 알고 그렇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한날은 술을 먹었는지 잔뜩 꼬인 혀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원망을 털어놓은 적도 있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를 좀 섭섭하게 했다지만 그래도 큰아들 집에 그렇게 매정하게 한 푼도 안 주고 작은 애들네만 챙기시는 건 진짜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독한 거 진작 알았지만 살다 살다가 어머니같이 독한 노인네 처음 봐요. 한 푼도 안 주다니. 너네가 사는 집이랑 네 빚 1억 5천 갚아준 건 준 게 아니냐? 그거 꼴랑 5억도 안 되는 돈. 내가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받는데. 그러면서 한참을 서운하네 어쩌네 중얼거리다 끊더라고요.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하시겠죠? 정말 한 푼도 안 줄 거냐고요. 일단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써둔 상태긴 합니다. 일부는 기부하고 대부분은 작은 아들네 주는 걸로요. 저도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큰아들은 제 핏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큰아들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고를 안 치고 있다고 하나 큰며느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